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망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깐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들어가도 되나?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 집 문 앞에 서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73세 이봉순 씨는 지난 추석에 아들 집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두 손 가득 들고 갔어요. 며느리가 힘들까봐 전날 밤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막상 도착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인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어색했어요. 봉순 씨는 음식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뛰어왔어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TV를 켰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봉순 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봉순 씨는 엄마 집에 갈게 했어요. 아들이 벌써요? 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봉순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왔을까?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 만들었는데, 무릎 아파도 참았는데, 나 때문에 불편한 거야?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도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울었어요. 그날 밤 봉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명절마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느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손님 같은 느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부 갈등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고부 갈등은 나쁜 며느리가 있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요즘 젊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했고 서러웠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달랐어요.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71세 한갑순 씨는 아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갑순 씨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평생 희생한 자식인데, 어떻게 저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자식 키우느라 나를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관여하지 말라고? 갑순 씨는 그날 이후 아들한테 전화를 잘 안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내가 또 뭔가 잘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2025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연구 결과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어머니 중 68%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당신 아들한테 연락하기 전에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변화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억울함부터 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 눈치를 봤어요. 시어머니 밥상을 먼저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명절에는 며칠씩 일했고 제사에는 밤을 새웠습니다. 불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참았어요.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 될 때는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며느리한테 잘해줄 거야. 그 다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됐더니 이상합니다. 잘해주려고 해도 부딪히고, 배려하려고 해도 간섭이 되고, 도와주려고 해도 불편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엄하게 대했다면 그건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권위를 배웠고 이 시대는 권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권위의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의 며느리는 권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시대 사이에 서 있어요. 누구보다 힘든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게 당연해요. 그 억울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함을 들고 며느리한테 가면 싸움이 됩니다. 억울함을 들고 아들한테 가면 아들이 도망가요. 억울함을 혼자 들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해법이 뭘까요? 억울함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며느리를 향한 억울함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저 애가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구나. 이 생각 하나가 억울함을 50% 줄여줍니다. 나머지 50%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세대가 왜 충돌하는지 깊이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세대는 도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도리가 기준이었어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도리니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 세대는 달라요. 권리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이 다른 겁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도리의 속도로 수십 년을 달려왔어요. 며느리는 권리의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두 속도가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틀림으로 보면 싸움이 됩니다. 저 애가 틀렸어. 며느리 도리를 안 해. 그런데 배경 차이로 보면 이해가 돼요. 저 애는 나와 다른 세상에서 배웠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화가 조금 줄어들고 숨통이 트입니다. 뒤꿈치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항상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니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웃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키운 아들 곁에 있는데 살금살금 걷고 있어요. 과거 고부관계는 수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위에 있고 며느리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하고 며느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수평이 됐고 어떤 집에서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변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더 평등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한테 이 변화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준비 없이 이 변화를 맞으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관계의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관계에는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최소값만 지켜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고부관계의 최소값이 뭘까요? 명절에 인사하는 것, 아이 생일을 기억하는 것, 아프고 힘들 때 서로 연락하는 것. 이 정도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최소값만 지키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실망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정도도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최소값 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73세 최가뿐 씨는 며느리와 최소값을 지키는 관계로 전환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 깊은 이야기 대신 가벼운 안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어요. 이게 고부관계냐?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만날 때 어색하지 않고 연락할 때 부담이 없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가뿐 씨가 말했어요. 적게 바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게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74세 오말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말레 씨 아들은 좋은 아들이에요. 엄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내가 충돌할 때마다 이 아들은 사라집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고 나가거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말레 씨는 그게 화가 났어요. 왜 엄마 편을 안 들어? 내가 맞는 말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레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해봐. 나는 엄마도 사랑하고 와이프도 사랑해요. 두 사람 다 소중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부딪히면 나는 숨이 막혀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엄마 편 들면 집에 가서 아내가 힘들고, 아내 편 들면 엄마가 상처받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말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내 억울함만 생각했는데 아들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날 말레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안쓰러운 눈물이었어요. 아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이랬어. 이 말은 아들을 심판관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아들은 절대 엄마 편을 들지 못해요. 집에 가면 아내와 살아야 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아들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생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은 아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 드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들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손주 보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중간에서 어렵겠지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에요. 작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탁이니까 아들이 움직입니다. 실전 거리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방문 빈도는 내가 가고 싶은 빈도의 절반이 적당합니다. 한 달에 4번 가고 싶으면 2번만 가세요.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미 많을 수 있어요. 반드시 미리 알리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 갑자기 가는 것이 애정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비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 관계가 훨씬 편해져요. 명절 대화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애 낳을 거야? 이 질문은 지뢰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살림은 잘하고 있어? 이 말은 평가처럼 들립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비교는 항상 불편함을 만들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힘든 건 없어? 걱정이에요.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배려입니다. 말 한마디 차이인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경제적 지원은 명확하게 하세요. 이건 그냥 주는 거야. 돌려받을 생각 없어. 주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주기로 했으면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빚이 되고 빚이 되면 관계가 차가워집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견례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 수십 년의 관계가 쉬워져요. 첫인상이 나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빈부를 비교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들 연봉이. 자랑은 상대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에요? 첫 만남에 할 질문이 아닙니다. 외모 평가도 절대 안 돼요. 칭찬처럼 말해도 외모를 평가하는 순간 상대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런 말들이 첫 만남에 나오면 며느리 될 사람 마음에 저 집은 조심해야겠다는 인상이 남아요. 그 인상이 평생 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서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들어봐도 될까?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겸손이에요. 상견례는 우아함의 연극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표현이 서툴면 전달이 안 돼요. 우아하게, 품격 있게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 그 기술이 이후 수십 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74세 오말레 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삼계탕 끓여서 갈게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요. 말레 씨는 섭섭했어요. 손주가 아픈데 삼계탕 끓여준다는데 왜 거절하지? 그런데 아들한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집 치워야 하고 그릇 닦아야 하고 대접도 해야 해서 아픈 아내가 더 힘들대요. 말레 씨는 처음엔 화가 났어요. 도와주러 가는데 왜 더 힘들어? 그런데 며칠 생각했습니다. 맞네. 내가 가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는 거구나. 치워야 하고 대접해야 하는 손님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말레 씨가 달라졌어요. 다음번에 손주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 말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삼계탕 끓여서 현관 앞에 두고 갈게.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편하게 아이 먹여. 며느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레 씨가 먼저 달라졌더니 며느리가 따라 달라진 겁니다. 말레 씨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한 발 물러섰더니 며느리가 한 발 다가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내가 채우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내가 비우니까 가까워졌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여러분 집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며느리는 자기가 없는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 며느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며느리 곁에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세계가 만나면 제3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좋은 것과 며느리 세계에 좋은 것이 만나서 더 풍요로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라 융합입니다. 72세 황복분 씨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사오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명절에 음식 만들 때 힘들었지. 그게 싫었지. 근데 나는 그래도 했어. 당연히 며느리가 할 도리니까. 그런데 왜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 명절에 복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음식 사와도 돼.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날 며느리가 복분 씨한테 처음으로 먼저 안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복분 씨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내려놓으니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평생 잡으려고 했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멀어지더라고요. 놓으니까 왔어요.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고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삼계탕을 현관 앞에 두고 오는 것처럼요. 그 작은 하루가 쌓여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2025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조사 결과 고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시어머니의 87%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변하길 기다린 게 아니라 어르신이 먼저 달라진 거예요. 며느리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졌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76세 이봉순 씨 기억하시죠? 추석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던 분이요. 그분이 1년 후에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봉순 씨는 그날 이후 결심했어요. 내가 달라지기로 했어. 명절에 음식을 전날 밤 혼자 만드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먼저 물었어요. 이번 명절에 뭐 먹고 싶어? 며느리가 잠깐 놀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는 물어볼게. 그날 이후 봉순 씨는 아들 집 방문을 미리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될까? 처음엔 어색했어요. 내 아들 집인데 왜 물어봐야 하지? 그런데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오시면 같이 점심 먹어요. 먼저 제안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봉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아들 집 초인종 누르기 전에 망설이지 않아요.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어줄 때도 있어요. 내가 달라졌더니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진작 이렇게 할걸. 왜 그렇게 오래 혼자 억울해했을까?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관계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계를 지키는 건 달라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하고 기대를 조금 낮추고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키다 보면 관계가 살아나요. 우리는 평생 잡는 것만 배웠지 놓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조금 놓는 것이 더 잘 잡는 방법이라는 걸요. 조금 덜 개입하는 것이 더 깊이 연결되는 방법이라는 걸요.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품격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분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아들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분한테 오늘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닫혔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품격 있는 어머니로 남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8세 김말순 씨는 평생 6억을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옷 사는 것도 아끼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좋은 건 먹어야지. 그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통장에는 여전히 6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꽃 한 다발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돈으로 써본 게 뭐가 있나? 간호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말순 씨는 그해 겨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6억은 자식들한테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 언제 돈을 써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더 써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구체적인 돈 쓰는 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4세 이복래 씨는 전라도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1950년대였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논이 많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쌀이 없어서 보리죽을 끓여 먹었어요. 봄이 되면 보릿고개가 왔습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떨어지는 시절이었어요. 복래 씨는 학교 갈 때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친구들이 밥 먹는 걸 멀리서 봤어요. 창피해서요. 새 신발은 학교 입학할 때 딱 한 번 샀습니다. 그 신발이 다 해져도 새 신발을 못 샀어요. 어머니가 헌 신발을 꿰매 주셨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어요.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조각 하나씩이었어요. 복래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배고픈 게 제일 무서웠어요. 밤에 자다가도 배가 고파서 깼어요. 또 그렇게 될까봐 항상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복래 씨 몸에 새겨졌습니다. 뼛속까지 새겨진 거예요. 그게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18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반은 고향 부모님께 보냈어요. 나머지 반으로 자취방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었습니다. 아껴야 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24살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가난했어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을 넣어야 했어요. 복래 씨는 자기 밥을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새 옷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간 옷을 10년 넘게 입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사판에서, 공장에서 어디든 일이 있으면 갔어요. 복래 씨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봉투 접는 일을 했어요. 둘이 벌어서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셋 다 대학을 나왔어요.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복래 씨와 남편은 이제 둘이 됐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아팠어요. 당뇨였습니다. 관리를 잘했지만 합병증이 왔어요. 남편은 복래 씨보다 5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래 씨는 혼자가 됐어요. 통장에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집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돈 보태서 사준 작은 아파트였어요. 연금도 나왔습니다. 남편 유족연금이랑 기초연금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복래 씨는 노후가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래 씨는 계속 아꼈어요. 또 그때처럼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복래 씨 지갑을 평생 닫아놓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도 마음은 항상 그 시절 배고프던 어린아이였어요. 이게 복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70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가난했던 기억이 풍족해진 지금도 지갑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마음이 더해집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에요. 내가 이걸 쓰면 자식한테 줄 게 줄어들었잖아.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복래 씨도 그랬어요.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잘 살고 있어요. 첫째는 회사원이고, 둘째는 자영업을 하고, 셋째는 공무원입니다. 셋 다 잘 먹고, 잘 살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복래 씨는 내가 쓰면 자식들 줄 게 없어진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명절 때 아들들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 쓰세요. 맛있는 것 드시고 편하게 사세요. 복래 씨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요.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너희한테 줘야지.
아들들은 엄마가 쓰라고 드린 건데라고 했지만 복래 씨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이에요. 복래 씨는 좋은 것을 먹거나 사면 이상하게 죄스러웠어요. 내가 이걸 즐겨도 되나? 이건 낭비 아닌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사면 사치 아닌가? 어느 날 백화점을 지나다가 예쁜 옷을 봤어요. 마네킹이 입고 있었는데 색깔이 참 예뻤습니다. 한참 봤어요. 들어가 볼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새 옷을 사? 집에 옷도 있는데. 결국 그냥 왔습니다.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이 있긴 있었는데 다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10년 넘은 옷도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옷을 살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이 들어서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죄책감이 더 깊어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민가 청소년 456명, 총 724명의 삶을 80년 동안 추적했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했고, 뇌 촬영을 했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본인과 인터뷰를 했고, 배우자와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8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를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유명해지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 그게 마지막 후회였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친구들이랑 더 자주 만날 걸, 가족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게 인생 마지막에 하는 후회였어요. 돈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게 전부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복래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았어요. 아끼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풀어놓을 때가 됐어요. 이제 복래 씨에게 4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후회 없이 돈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관계 통장이 뭔지 아세요? 돈으로 관계를 채우는 거예요. 복래 씨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순덕 씨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연락하며 지냈어요. 둘 다 서울로 올라왔고, 둘 다 결혼했고,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어요. 순덕 씨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복래 씨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복래 씨 남편이 아팠을 때 순덕 씨가 병원에 와서 밤을 새워줬어요.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래 씨는 그 친구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어요. 다음에 사줄게.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만나면 집에서 만났어요. 각자 반찬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드니까요. 나중에 둘이 여행이라도 가자. 나중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나중에였습니다. 어느 날 순덕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병원 갔다 왔어. 췌장암 사기래. 복래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사기? 응.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래. 복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에 밥 사줄게 했는데, 다음에 여행 같이 가자고 했는데, 다음이 이제 없잖아. 복례 씨는 그날 바로 순덕 씨한테 달려갔어요. 집에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내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데. 한정식집. 순덕 씨가 말했어요. 거기 비싸잖아. 괜찮아. 내가 살게. 다음 날 둘이 그 식당에 갔습니다. 제일 좋은 코스를 시켰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순덕 씨가 한 입 먹고 말했어요. 맛있다. 복례 씨도 먹었어요. 그런데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서요. 너 오늘 왜 이래? 그냥 오늘 하고 싶어서. 둘이 밥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 처음 서울 왔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울 때 이야기. 웃고 울고 이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순덕 씨는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례 씨는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섰어요. 순덕 씨 얼굴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복례 씨는 관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그날 밥 먹어서 다행이야. 그날 우리 웃었잖아. 그 기억 평생 간직할게. 복례 씨가 제게 말했어요. 그날 밥값이 얼마였는지 몰라요. 한 15만 원쯤 나왔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쓴 15만 원 중에 가장 잘 쓴 돈이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해줘요. 친구 생각하면 슬프지만 그날 웃었던 기억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관계 통장을 채우세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전화하세요. 밥 한 끼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 제안하세요. 우리 밥 먹자. 내가 살게.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식사 한 끼가 평생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은 통장에 남은 돈보다 훨씬 오래 삶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경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물건은 낡지만 경험은 낡지 않아요. 물건은 사고 나면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복례 씨는 평생 제주도에 가고 싶었어요. TV에서 제주도가 나오면 꼭 봤습니다. 푸른 바다, 돌담길, 한라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여행은 사치였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남편 병간호하느라 바빴습니다. 60대에는 70대면 가야지 했습니다. 남편도 갔으니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70이 됐을 때 건강할 때 가야지 했어요. 그런데 72세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장거리 여행은 무리예요. 비행기 타고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복례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옆 병상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맨날 나중에 했는데, 이제 못 가는구나. 그 눈물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아세요? 아끼다 못 간 여행이에요. 아끼다 못 본 풍경이고, 아끼다 못 먹은 음식이고, 아끼다 못한 경험입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무릎은 회복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못 갑니다. 복례 씨는 생각했어요. 제주도는 못 가도 가까운 데라도 가자. 멀리 못 가도 기차 타고 1시간 거리라도 가자. 나중을 기다리다가 나중이 없어진 거잖아. 이제는 지금 가야 해. 그해 가을 복례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경주에 가기로요. 기차표를 샀어요. 평생 혼자 여행을 안 해봤는데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내가 혼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불국사에 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불국사 앞에 섰어요. 단풍나무 아래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복례 씨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벅차지? 진작 올걸. 왜 이제야 왔지?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단풍을 보고, 저를 보고, 사람들을 봤어요. 점심은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네. 혼자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이제야 왔어요. 오후에 안압지에 갔습니다. 연못을 봤어요. 하늘이 연못에 비쳤습니다. 복례 씨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 연못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게 여행이구나. 이런 게 경험이구나.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나 혼자 다녀왔네. 나 경주 다녀왔네. 복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었어요. 얼마 안 들었어요. 기차비, 택시비, 밥값에서 10만 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제게 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경험이요. 추억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경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져요. 나중에 하려고 아꼈다가 나중에 없어지면 그 아낌은 미련이 됩니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곳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겁니다. 복례 씨는 건강에 돈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헬스장은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쌀을 몇 감 하나 사. 헬스장 가서 뭐 하나.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영양제도 안 먹었어요. 효과도 없는데 비싸기만 하더라. 건강검진은 매년 미뤘습니다. 기초검진만 무료로 받고 정밀검진은 돈이 드니까 안 받았어요. 아직 멀쩡한데 뭘 그렇게 검사를 해? 그런데 무릎 수술 이후 복례 씨가 달라졌어요. 퇴원하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재활 운동 꼭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무릎이 굳어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1달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회당 3만 원씩 나갔습니다. 복례 씨는 처음엔 아까웠어요. 이 돈이면. 그런데 재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투자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못 걷게 돼요. 지금 하세요. 그 말에 복례 씨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못 걷게 된다고? 그날부터 제대로 받았습니다. 재활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무릎이 좋아졌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복례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한 거구나. 건강에 쓰는 돈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구나. 그 후로 복례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갔어요. 눈이 와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체력이 붙었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됐어요. 동네 한의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맞았어요. 1달에 4번 갔습니다. 회당 2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아까웠지만 맞고 나면 몸이 좋았습니다. 어깨 결림이 풀렸어요.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복례 씨가 제게 말했어요. 건강에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더라고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가치를 압니다. 잃기 전에 지키는 게 훨씬 쌉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아프다고 느껴지면 바로 병원 가세요.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몸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표현에 돈을 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례 씨에게는 30년 넘게 옆집에 살았던 이웃 마레 씨가 있었어요. 복례 씨가 반지하에서 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마레 씨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둘 다 가난했어요. 둘 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했어요. 복례 씨가 김장할 때 마레 씨가 와서 도왔습니다. 마레 씨가 아플 때 복례 씨가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옆집이었어요. 문만 열면 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례 씨는 그 이웃한테 고마워라는 말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어요. 워낙 친하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런데 마레 씨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집을 샀는데 함께 살자고 했대요. 먼 곳이었어요. 경기도 어디였습니다. 마레 씨가 복례 씨한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가. 어디? 아들 집. 함께 살래? 그럼 여기 안 와? 응. 멀어서 자주는 못 올 것 같아. 복례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옆집에 없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왔어요. 마레 씨네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씨는 집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뭘 해주지? 갑자기 복례 씨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꽃집으로 갔어요. 처음으로요. 복례 씨는 평생 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에 갈 때도 돈만 냈지 꽃은 안 샀어요. 돈이 아까워서요. 그런데 그날 처음 샀습니다. 어떤 꽃들일까요? 예쁜 걸로요. 친구한테 줄 거예요.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이었어요. 15,000원이었습니다. 복례 씨 손이 떨렸어요. 비싸네. 그런데 샀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마레 씨가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잠깐, 복례 씨가 숨을 헐떡이면서 마레 씨한테 다가갔어요. 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마레 씨가 꽃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넣어주려고. 꽃을? 응.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옆집에 있어서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웠어. 마레 씨가 꽃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마레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한테 이런 거 처음이잖아. 응, 처음이야. 그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제대로 말 안 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이삿짐 차 기사가 손님 출발해야 하는데요 했지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례 씨가 제게 말했어요. 꽃값이 15,000원이었어요. 평생 꽃 한 번도 안 사봤는데 그날 처음 샀어요. 그런데 그 15,000원이 30년 감사를 전한 돈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에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눈물이에요. 마지막 말이 미안해가 아니라 고맙다였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는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표현하세요. 고마운 사람한테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 밥 한 끼 사세요. 오늘 꽃 한 다발 건네세요. 그 작은 표현이 누군가의 평생 기억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 위안이 됩니다. 복례 씨가 1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례 씨는 그 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덕 씨와의 마지막 식사, 경주 여행, 마리 씨한테 준 꽃. 이 세 가지 일이 복래 씨를 바꿨습니다. 아, 이게 돈을 잘 쓰는 거구나. 아,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거구나.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딱 3만 원만 써보기로 했어요. 먹고 싶었던 삼겹살을 혼자 사 먹었습니다. 식당에 혼자 들어갔어요. 주문했습니다. 삼겹살 1인분이요. 사장님이 혼자 드세요? 했지만 복래 씨는 네 했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구워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혼자 먹어도 되나? 이 돈이면. 그런데 먹고 나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기분이 좋네. 그 다음 달에는 아들들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엄마가 살게. 셋째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형들한테도 전화해봐. 같이 먹자. 주말에 아들 셋이 다 모였어요. 며느리들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복래 씨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좋은 곳이었어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여기 맛있어요 했어요. 복래 씨는 손주들 먹는 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들들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좋은데 오시고 했어요. 없어. 그냥 너희 얼굴 보고 싶었어. 첫째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뭔가 달라 보이는데. 복래 씨가 웃었습니다. 짐을 좀 내려놨어. 무슨 짐이요?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 아껴야 한다는 짐. 쓰면 안 된다는 짐. 그 짐을 조금 내려놨어.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사세요. 엄마 돈 엄마가 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어. 그해 가을에 경주도 다녀왔어요. 혼자였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불국사에서 단풍을 보고 안압지에서 연못을 보고 혼자 국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복래 씨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야 했지? 왜 70년을 아끼기만 했지? 겨울에는 동네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했어요.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5만 원이면 쌀 한 포대야. 뭐하러 서예를 배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했어요. 수업에 나갔습니다. 붓을 잡았어요. 먹을 갈았습니다. 글씨를 썼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차도 마셨습니다. 복래 씨 생활에 사람이 생긴 거예요. 웃음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복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보다 한 200만 원쯤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쓴 돈이 전부 기억으로 남아서 저를 따뜻하게 해줘요. 순덕이랑 먹었던 밥, 경주에서 본 단풍, 마리한테 준 꽃, 아들들이랑 먹었던 한정식, 서예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이게 다 기억이에요. 예전에는 통장 숫자를 보면서 안심했는데 이제는 기억을 보면서 안심해요. 이 기억들이 나를 살게 해줘요. 쓰지 못한 돈은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진 미련이 됩니다. 그런데 써본 돈은 기억이 돼요. 그 기억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떠나는 날 아끼길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버드 80년 연구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은 더 써볼 거리예요. 더 여행 다닐 걸, 더 맛있는 것 먹을 걸, 더 고맙다고 말할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저녁 아껴뒀던 찻잔 하나를 꺼내세요.
그 찻잔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세요. 창밖을 보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딱 3만 원만 나를 위해 써보세요. 먹고 싶었던 거 사드세요. 갖고 싶었던 거 사세요. 가고 싶었던 데 가세요. 3만 원이에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이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을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오늘 연락하세요. 밥 한 번 먹자. 내가 살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오늘 표현하세요. 말이어도 좋고, 문자여도 좋고, 작은 선물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 확실합니다. 잘 쓴 돈이 진짜 상팔자예요. 많이 모은 돈이 아니라 후회 없이 잘 쓴 돈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쓰고 싶은 것,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 그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볼게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그 돈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내년이라는 말을 믿고 계십니까? 내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황금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밝고 평온하지만 어떤 분은 생기가 없고 항상 지쳐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 역시 아닙니다. 성공한 자식이 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단 하나, 불필요한 것을 줄였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2025년 노년 행복 연구 결과 70대 이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건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느냐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70대는 6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삶의 무게도 다릅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입니다. 이것을 알면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되지만 모르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딱 6가지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해답을 알게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72세 오말순 씨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말순 씨는 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성적 걱정, 대학 걱정, 취직 걱정,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아들이 45살이 된 지금도 걱정이 안 멈췄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했는데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하루에 문자를 서너 번 보냈어요. 밥 먹었어? 퇴근했어? 오늘 어땠어? 아들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했어요. 10분, 20분, 30분. 답장이 없으면 전화했습니다. 왜 문자 안 봐? 엄마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잠깐 볼 수 있잖아. 엄마, 나 일해야 해요. 그날 오후에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사고 났어요. 말순 씨는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안 받아? 크게 다친 거야? 의식이 없는 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온몸이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옆집 이웃이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극도의 불안 상태로 오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말순 씨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멀쩡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주차장에서 범퍼 살짝 긁힌 거야. 보험사에 전화하느라 전화 못 받은 거예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나 45살이야. 엄마 걱정이 이제 엄마한테 병이 되고 있어. 오늘 내가 멀쩡한데 엄마가 응급실에 왔잖아. 엄마, 제발 나 믿어줘. 나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걱정하면 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말순 씨는 아들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 믿을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퇴원하고 나서 말순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문자를 참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밥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았습니다. 대신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줬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 폈네. 예쁘다. 처음으로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후에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랬구나. 저녁에 아들한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말순 씨가 웃었어요. 나 오늘 꽃 보고 하늘 봤어. 좋았어. 엄마 잘하셨어요. 2025년 가족관계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부모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8배 높이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믿는 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면 내 심장이 살고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줄여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책임 강박입니다. 75세 김복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순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주 생일이었거든요. 미역국 끓여야 하고, 잡채해야 하고, 불고기 재워야 하고, 전 부쳐야 했어요.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머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쪽이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왜 이러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오늘 생일상은 차려야지. 그때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해야지. 어머님 저랑 같이 해요. 아니야. 네가 왜 해? 내가 할게. 오전 10시였어요. 전 부치다가 복순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뇌졸중 전조 증상이에요. 30분만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0분이요? 네, 아슬아슬했어요. 증상 느끼셨을 텐데요. 왜 참으셨어요? 복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손주 생일상 차려야 해서요. 의사가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일상보다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일상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해요. 엄마 없으면
생일이 무슨 의미 있어요? 복순 씨는 아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생일은 지낼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없으면 아들한테는 진짜 생일이 없겠구나. 퇴원하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렸어요.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순 씨는 그냥 앉아서 봤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저건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렸는데 맛있네. 설거지 끝난 부엌이 깨끗했어요. 내가 안 해도 깨끗하네. 그날 저녁 복순 씨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안 무너졌네. 오히려 더 좋았네. 2025년 노인 건강연구에서 70대 이상 여성의 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60대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할 수 있어도 안 할 권리, 이제 여러분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 그게 70 이후 내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입니다. 77세 박정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래 씨는 50년 된 원망을 품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 시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린 새댁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냄비를 들여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우리 아들이 이걸 먹어야 해? 정래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노력해서 끓인 국인데.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정래 씨를 구박했습니다. 음식이 어떻고, 청소가 어떻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정래 씨는 50년 동안 그 말들을 가슴에 쌓았어요. 시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래 씨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혼자 밥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데. 잠들기 전에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구박했을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생각해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엄마 그러면 엄마만 힘들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안 돼. 어느 날 정래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3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오늘 또 구박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억울하다. 서럽다. 페이지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래 씨는 그 일기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걸 들고 살았구나. 30년 동안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녔구나. 일기장을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멍하니 일기장이 타오르는 걸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걸 들고 있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불이 꺼졌어요. 힘들었던 과거가 제가 됐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이 다음 날 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 보여요? 어제 오래된 짐 하나 태웠어. 무슨 짐이요? 오래된 원망. 이제 필요 없어서. 2025년 심리학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았을 때 수면의 질이 62% 개선되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40% 상승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50년 된 원망을 들고 가기엔 내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번째, 줄여야 할 것은 욕심과 나중에라는 미루기입니다. 73세 이순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례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6개월을 투병하다가 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례 씨가 서랍 정리를 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수첩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례랑 꼭 가고 싶은 곳. 목록이 있었어요. 경주 불국사, 전남 순천만, 강원도 정동진 해돋이,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퇴직하면 가자. 2018년. 퇴직은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애들 결혼 끝나면 가자. 2021년. 결혼은 끝났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순례 씨는 수첩을 쥔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자고 했는데, 나중이 없었네. 수첩을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가야겠다. 여보 못 가지.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요? 경주. 아버지랑 가려고 했던 곳. 엄마 혼자요? 응, 혼자. 아버지 수첩에 있던 곳이야. 딸이 잠깐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가고 싶어. 순례 씨는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경주에 내렸어요. 불국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갔어요. 불국사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같이 오기로 했던 곳. 나 혼자 왔어. 여기 정말 좋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첫 번째 줄에 체크를 했어요. 경주 불국사. 그 다음부터 순례 씨가 달라졌습니다. 아끼던 것들을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꺼냈어요. 나중에 귀한 날 쓰려고 아꼈는데 오늘이 귀한 날이야.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2025년 노년 삶의 질 연구에서 70대 이상이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꿨을 때 행복지수가 평균 35% 상승했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노인에게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끼던 그릇 꺼내세요. 가고 싶은 곳 지금 가세요.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5번째, 줄여야 할 것은 관계의 숫자입니다. 79세 강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덕 씨는 50년 된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20살에 만났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넘으면서 모임이 이상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명은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친구들이 모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한창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그게 뭐였더라? 그 배우 이름이 뭔지. 친구가 말했어요. 순덕아, 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많아지지 않았어? 치매 아니야?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씨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에이, 설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50년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 말을 나한테 해. 다음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치매처럼 보이나. 자꾸 그 말이 생각났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그 모임에 다음 달에 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안 가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안 가겠다. 만나고 나서 기분 나빠지는 모임은 안 가겠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상처받으러 가냐?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서서히 연락이 줄었습니다. 지금 순덕 씨는 딱 한 명하고만 연락해요.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65년 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달라요. 만나면 자랑도 없고 험담도 없어요. 나 요즘 무릎이 아파하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병원 가자 합니다. 그냥 편해요.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순덕 씨가 말했어요. 65년 된 친구 한 명이 50년 된 친구 10명보다 나아. 만나고 나서 기운 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 2025년 노인복지연구에서 70대 이상은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우울감이 평균 45%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 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6번째, 줄여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71세 한금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자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 나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사람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자 씨 아들이 뭐해요? 금자 씨 아들은 작은 가게를 운영해요. 특별히 잘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 가게해요. 어떤 가게요? 그냥 동네 가게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과장 됐어요. 대기업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의사예요. 금자 씨는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동네 가게인데.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왜요? 경로당 갔다 왔는데 별로였어. 왜요? 말하기 싫었어요. 그냥. 아들이 눈치를 챘나 봐요. 엄마, 나 평범한 아들이라서 미안해요. 금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엄마가 나 때문에 기가 죽어 있잖아요. 금자 씨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최고인데 엄마가 남이랑 비교했어. 미안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인 게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나 아들인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금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아들이 뭐해요? 물으면 당당하게 말했어요. 가게해요. 열심히 잘해요. 어떤 가게요? 동네 가게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파는 가게요. 자랑스럽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집에 오는데 손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금자 씨는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대기업 아들 가진 사람들이랑 비교하느라 이 소중한 것들을 못 보고 있었구나. 2025년 노인심리연구에서 경로당이나 모임에서의 비교 경험이 70대 이상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다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내 삶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닿은 겁니다. 6가지 다 내려놓으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오늘 자식한테 문자 보내고 싶은 걸 한 번만 참으셨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원망이 떠올랐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셨다면 그게 세 번째예요. 아껴두던 찻잔 꺼내서 커피 한 잔 마셨다면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하셨어도 오늘 하루 정말 잘 사신 겁니다. 70 이후의 삶은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짐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하루가 소풍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것 딱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짐을 지고 살아온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사랑하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나눔은 결국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 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순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